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요청, 그 중에서도 숨 넘어간다, 숨을 참는다 등등의 표현을 쓰시면서 스위스 편, 다음 편 왜 안 나오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스위스와 관련된 이야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스위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직접 민주주의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투표가 되게 잦습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마지막 국민투표했던 게 언제죠? 1987년 아마 헌법 개정 때이니까 좀 있으면 이제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 사실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투표법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개정할 게 많은데 아직 안 하고 있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스위스에서 예정된 국민투표는 이제 한 달쯤 후인 9월 27일 날인데 꽤 심각한 주제의 국민투표입니다. 주제는 자, 스위스가 계속 중립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거죠. 즉 스위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영세 중립국 그리고 무장 중립국입니다. 즉 자신들이 군대를 보유하고 계속적으로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중립, 누구하고도 동맹을 맺지 않는다라는 중립국가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이 국민투표는 이러한 영세 중립 그리고 무장 중립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확하게 박아놓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유럽연합이 다른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겠죠. 다른 나라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제재에 스위스는 참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토와 유럽연합이 하고 있는 군사적인 활동에 대해서 스위스가 협력하지 않는다. 라는 점들을 명확하게 정리하자라는 국민투표입니다. 당연히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궁금증은 유엔에서 하는 제재는 그러면 한다는 소리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유엔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 회원국이니까 그 회원으로서 해야 될 의무는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유럽연합 회원국도 아닌데 우리가 왜 유럽연합 제재에 대해서 참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이제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거를 국민투표로 이제 끌고 간 거죠. 즉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연합이 러시아에 대해 가하고 있는 제재에 대해서 스위스도 동참을 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거는 우리 중립과 관련돼 있는 의무를 위배한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중립 의무를 명확히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박아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스위스 정부 그리고 외교 당국은 이거는 대안을 제시할 것도 없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제 거부 입장을 밝힙니다. 보통 이제 스위스에서는 국민투표와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해당 부처, 정부 이쪽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국민투표에서 그렇게 가결이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번에는 그런 거 없이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어쨌든 이제 투표를 해봐야 이제 정확하게 나오긴 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공개적으로 국민투표에 대해서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오히려 스위스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 뭐지? 우리가 러시아 도와주려고 이런 거 하는 건가? 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국민투표를 진행한 쪽에 지금 상당히 당혹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통과가 잘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금 제가 이제 스위스에 대해서 영세 중립 그리고 이제 무장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왠지 중립국이라는 이미지하고 이 무장 중립이라는 거하고는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중립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도 해산하고 아무것도 없이 남들의 처분에 맡기되 남들이 나를 잘 지켜줄 거라 믿고 우리는 어떠한 무장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누구와도 동맹하지 않아. 하지만 남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그럼 우리는 자위권을 행사해야지. 곡괭이 들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무장이라는 권한을 행사하겠다라는 게 이제 무장 중립이죠.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장 중립국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스위스가 이제 영세 중립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은 1815년 나폴레옹 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빈 회의에서 이제 스위스를 영세 중립국으로 이제 인정을 하기로 했던 거죠. 즉 완충지대로서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요구대로 계속 그렇게 있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100년 정도 지난 20세기가 돼가지고 1907년에 이제 헤이그 협약이 체결됩니다. 그러니까 신사적으로 전쟁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를 처리하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전쟁 포로를 보호해야 되고 뭐 인도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이게 사실 다 헤이그 협약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헤이그 협약에 보면 중립국의 권리를 이제 명문화했어요. 그리고 중립국이 지켜야 될 즉 중립국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중립의 지위를 박탈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 중립국의 의무 중에서 자국 영토를 방어할 의무가 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는 남을 침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야. 그리고 이것은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즉 1907년 헤이그 협약이 지금까지 스위스의 무장 중립의 법률적인 근거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국민투표에서 이제 영세 중립, 무장 중립과 관련된 것을 이제 헌법에 집어넣자라고 이제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럼 헌법에는 그게 없느냐라고 보면 스위스 헌법에는 1948년서부터 이제 중립과 그 다음에 무장과 관련된 규정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이거는 스위스는 원래 칸톤이라고 하는 각각의 주들이 모인 연방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이 무장 중립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연방의 권한으로 규결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연방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이에요. 내가 무장 중립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을 헌법에서는 연방의 권한으로 책정을 해놨는데 이것이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국가적 목표나 의무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립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둘러싸고 계속 스위스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와도 여러 가지 갈등이나 혼선이 빚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참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하자라는 이제 사항이었는데 아마 가결은 쉽지 않겠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무장 중립이라고 하면 군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스위스 군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기도 있고요. 그리고 해군은 없지만 바다가 없으니까 수군은 있습니다. 호수에서 작전을 하는 이제 수군은 있습니다. 어쨌건 이 스위스 군대는 또 독특한 개념이 이제 일단 기본 개념이 민병입니다. 민병.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총을 들고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전 국민의 군인화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민병에서 출발한 그러한 군대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군대가 도대체 몇 명이냐라고 하면 일단은 스위스 군 정원은 10만 명이에요. 근데 이제 10만 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상비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동원령을 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오면 편제를 갖추는, 그래서 모든 편제가 완편이 되면 10만 명이 갖춰지는 이제 이러한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전문적인 지식과 이제 항상 훈련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공군의 파일럿 이런 사람들을 이제 이런 식으로 민병처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공군 파일럿과 그 다음에 직업 아주 전문성이 있는 직업군인들 한 4천 명 정도는 이제 항상 이제 군복을 입고 근무하는 이제 현역 신분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군 전체가 예비 인력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만 20세에서부터 만 30세까지의 국민들 중에서 한 14만 7천 명을 매년 이제 이 일정한 풀로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 징집 대상이 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래서 전체 인력 풀을 14만 7천 명 정도로 유지를 하면서 그중에서 한 10만 명 정도를 이제 편제로 하는 이러한 군대 체제를 갖추고 이제 군대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항시 이제 군인들이 어디에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기는 쉽지 않은 이제 그러한 나라지만 뭔가 일이 터졌다라고 그러면 가가호 어디선가 사람들이 다 총 들고 뛰어나오는 이제 그러한 나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총은 어떻게 쏘냐? 알아서 집에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윌리엄 텔의 이제 후손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훈련소를 겪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여기도 이제 19살 만 나이겠죠. 만 19세 정도면은 이제 신체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병역을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입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만 20세부터 25세 사이에 신병학교라고 부르는 이제 우리로 따지면 이제 신교대 이제 입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소를 하게 되면 이제 18주의 훈련을 가지게 돼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대부분의 병사들은 이제 18주가 되는 거고요. 처음부터 이제 특수한 병과 전문성이 있는 병과로 이제 편성이 돼 있는 이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후반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받기 때문에 특수병과는 이제 한 3주에서 그 다음에 한 5주 정도 더 받습니다. 그래서 21주에서 23주. 그러니까 달로 따지면 현역병 우리 일반 보병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넉 달 좀 넘게 넉 달 반 정도 훈련소, 야 길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다음에 이제 특수병과 같은 경우에는 5달에서 6달 가까이 이제 훈련을 받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끊임없이 계속 여기저기 이제 훈련소에 이제 입소하는 행진들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1월서부터 5월까지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7월부터 11월까지, 그러니까 6월 달은 없는 이제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특히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1년에 2차례 이제 입영을 시키는 그러한 패턴이
이제 스위스의 이제 신병 교육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자대 배치를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 훈련소를 일단 나오면 그걸로 일단 끝이에요. 그런데 훈련소를 이제 복무를 이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매년 19일씩 6회에 걸쳐 가지고 이제 재훈련 소집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개념을 보면 우리나라 동원 예비군하고 상당히 비슷한 이제 그런 개념인 거죠. 일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한 6달 정도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일단은 끝납니다.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매년 이제 한 3주 정도 19일씩 이제 나와가지고 편성이 돼가지고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6번을 반복하면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이 일반적인 사병 기준으로 보면 총 복무 기간은 245일 정도로 책정이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 일반 사병이 아니고 뭐 부사관이라든지 장교는 이거보다 이제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년에 20일 조금 안 되는 것씩 6번씩 나눠봤는데 이게 도대체 매년 19일씩 나가가지고 군대 생활하는 것도 이게 한두 번이지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난 몰아서 받을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래, 확실하게 내가 그냥 화끈하게 쫙 받고 끝낼 거야. 당연히 있죠. 스위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몰아서 받으면 300일 동안 복무하는 것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훈련소에서 나온 다음에 나는 계속적으로 이 재훈련 소집을 그냥 쭉 연장해서 받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걸로 끝내자. 1년에 난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거를 선택을 하게 되면 도저히 스위스 군이 그것을 수용할 여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항상 동원을 대비한 정도 편성이 됐기 때문에 상비 인력이 많아지면 밥도 주기 힘들고 여러 가지 군복 지급도 이제 어려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한 사람들 중에서 나 연속으로 할래요라고 하는 사람들은 전체의 15%만 이제 인정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연속 그 근무를 선택한 사람들은 상당히 선택받은 이제 소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일반 병사들 같은 경우는 18주 그리고 이제 훈련을 받고 총 근무 기간은 245일이다라고 그랬는데 부사관 같으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면 부사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7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소 플러스 해가지고 전체 507일 정도 되는 거고요. 상급 부사관, 우리로 따지면 이제 아마 원사급, 상사에서 원사급 정도 해당되는 요 정도 되는 분들은 이제 668일, 장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이 정도를 근무해야 이제 복무 의무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가 되면 이제 복무 의무가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만 32세였는데 2018년에 이거를 10년으로 줄이는 개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만 30세로 이제 줄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같으면 야 245일 하고 끝내지 누가 장교로 668일 굳이 가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스위스에서는 이 기업들이 우리나라 옛날처럼 이 부사관, 장교 이런 이제 리더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을 여전히 선호한다, 통솔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자기 어떤 제어력 이런 거에 대해서 신뢰를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취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장교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오히려 유리해라고 생각해서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이제 당연히 복무 기간도 짧고 근무 형태도 다르긴 하지만 전체적인 복무 기간이라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유럽 다른 국가에 비해서는 그래도 일단 징집제고요. 그다음에 연속 근무로 따지면은 그래도 거의 1년 가까이 근무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래도 좀 훈련 강도라든지 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강도가 높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스위스 같은 나라는 여러 가지로 특이한 점인데 혹시나 군대 안 가는 방법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신다면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가고 돈으로 때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이제 조선시대에 보면 있었죠. 그래서 내가 군대를 안 가는 대신 여기에 대해서 쌀이라든지 피복으로 이제 이것을 대신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것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병역 대체세라는 이름으로 이제 붙어요. 그러면 얼마나 내느냐라고 하면 군대를 이제 안 가고 있으면은 뭘로 하죠? 나는 일단은 이제 돈을 벌 거 아닙니까? 뭔가 일자리를 갖겠죠. 그래서 내가 번 소득 중에서 과세 대상 소득의 3%를 이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돈을 안 벌어요. 나는 집에서 놀고 있어요. 쉬었음. 난 돈 못 버는데? 라고 하면 무조건 400 스위스 프랑은 내야 된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년에
400 스위스 프랑씩 몇 번을 내야 되느냐? 11번을 내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큰 이제 경제적 부담을 이제 짊어지면 뭐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양심적 이제 병역 거부자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시죠.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봉사, 복무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보장을 해주는데 스위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체 복무도 가능하지만 이 스위스라는 나라가 이제 원래 좀 보수적인 나라죠. 그래서 다른 국가들 뭐 인접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과는 달리 매우 늦게 1996년 이제부터 이제 대체 복무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그 이전에는 나는 군대 안 갈 거야. 나는 이제 총기 집총 거부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옥에 갑니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빡센 이제 그런 나라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성도 군대 가나라고 이야기를 하실 텐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여성은 자원 복무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입대하는 경우는 받아주지만 이것을 일괄적으로 국가가 노르웨이나 덴마크처럼 이제 징병제를 통해서 징집을 하는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2025년 11월 달에 이제 여성 복무와 관련돼 있는 국민투표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군대로 현역 입대는 아니더라도 이제 사회복무, 그러니까 이제 공익근무 요원 같이 남성과 여성이 뭔가 사회를 위해서 젊을 때 한번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것을 왜 차등을 두느냐라는 이유로 이제 국민투표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국민의 84%가 반대를 하면서 부결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파, 전통적으로 군대를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지라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반대인 거고요. 그다음에 좌파 쪽에서도 지금 군대를 없애야 되는데 무슨 여성을 또 군대를 보내라고 하면서 또 반대했기 때문에 양쪽 모두 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여성 복무와 관련된 논의는 당분간 물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위스 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훈련소를 마치고 이제 훈련소에서 퇴소하면 집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집으로 갈 때 내가 들고 가는 그 중에 뭐가 있느냐? 자동 소총이 있습니다. 내가 훈련소에서 훈련받던 소총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러면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스위스는 훈련소에서 퇴소를 하게 되면 모든 병사에게 자동 소총을 지급을 하고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총만 주면 어떻게 합니까? 쏴야죠. 그래서 비상시 쓸 수 있도록 탄약 50발도 함께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탄약은 평소에 마음대로 뜯으면 안 돼요. 국가에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서 동원령이 선포가 되면 집에 보관돼 있던 탄약 50발 이 봉인을 뜯고 그 다음에 실탄을 장착한 상태에서 집결지로 총기를 휴대하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자동소총하고 실탄까지 같이 있는 게 스위스 집안의 풍경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복무기간, 그러니까 만 30세면 끝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30세 끝나면 이 실탄하고 총기를 반납을 해야 되느냐? 원래는 이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나 그냥 계속 가지고 있을래요 라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복무가 마무리되는 전체 인력 중에서 11%가 나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해서 총기를 보유를 하게 됐는데 2024년에는 19%로 이게 비율이 늘어났어요. 이게 왜 늘어났냐라고 하면 2022년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이라는 게 다시 생길 수도 있네? 그러면 내 가족, 우리 동네, 내가 지켜야지. 맨주먹으로? 아니야. 총이 있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비율이 다시 올라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면 사고 안 나나? 라는 생각이 당장 들죠. 대한민국에서 정말 집집마다 총기가 있고 그것도 이제 권총도 아니고 자동 소총이 있고 실탄도 50발 정도라고 그러면은 이제 정말 탄창 한 2개, 3개씩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위스는 괜찮냐라고 물어보시면 스위스도 사람 사는 동네입니다. 가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가끔 어쩌다 한 번 그러니까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지난 이제 2006년도에 이 여성 하키 선수였나요? 자관 여성 국가대표 선수가 남편한테 살해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남편이 살해했던 무기가 군용 권총이었습니다. 아마 장교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보관하고 있던 총기로 이제 부인을 죽이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국민들이 잘 알던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은 거에 대해서 되게 놀란 거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다음해인 2007년에 이제 자동소총을 난사해서 또 여러 사람이 다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계속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라는 논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스위스 의회에서 논의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할 거냐? 총기랑 그 실탄이랑 다 반납하자부터 그대로 놔둬야 된다. 여러 논의가 있다가 최종적으로는 총은 놔두고 실탄만 회수해서 폐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즉 유사시에 대비해서 총은 그래도 갖고 있는 게 낫다. 그런데
일단은 총알 이제 실탄까지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일단 이것은 주변에 어디다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 분배하는 그런 식으로 가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동원령이 내렸을 때 신속하게 제일 먼저 무조건 이 대응할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신속 대응 자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2,000명은 여전히 실탄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모두 이제 반납하는 이제 이러한 형태로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민병대 국가니까 총만 줄 수는 없다. 집에 총과 실탄이 있어야 민병이지. 내가 싸울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법률적인 조항을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다 보니까 결국 최종적으로는 법률적으로는 실탄을 일단 회수를 했다가 다시 지급을 하는데 이 지급을 적당한 시기까지 유예한다라는 형태로 실탄을 회수한 다음에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임기응변으로 지금 형태를 논란을 정리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야 이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는 논란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탄약고 어디 있는지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고 스위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엄청 많고 외국인도 많은데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데 누가 와가지고 저거부터 일단 때려 부수고 난 다음에 전쟁하면 우리는 총 있어봐야 뭐해 백병전 할 거야? 라고 그래서 다시 이거 나눠야 된다. 분산시켜야 된다. 라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우리로 따지면 국방위원회 같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이게 통과가 됐는데 2025년 작년이죠. 작년 12월 달에 전체 이제 상원 본회의에서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당연히 여기서도 해당 상임위에서 올라오면 통과가 되는 거 일반적인데 여기에 대해서 좀 부담이 크다. 아직까지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이제 논리가 작용을 하면서 이것이 상원에서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은 집에 소총만 있고 실탄은 없는 그러한 것이 스위스의 모습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스위스는 언제부터 이제 이러한 식의 모습을 체크하게 됐느냐라고 하면 뭐 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그 시기가 결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스위스는 이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에 이제 둘러싸여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들 국가들과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들 국가의 동향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당연히 이제 프랑스어, 뭐 독어 뭐 다 쓰는 이제 그런 나라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민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 1935년 뭐 라인단트 이제 재합병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유럽 정세가 요동을 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스위스에서는 국민 투표를 하는 거죠. 야, 유럽 정세가 다시 이상해지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국민 투표를 통해서 복무 기간을 연장하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그리고 다시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에 폐기됐던 이제 무장과 관련된 것도 다시 이제 보충을 하자. 재무장을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가 이제 1935년부터 복무기간 연장 그리고 이제 무기 확충과 같은 작업들을 벌이다가 1939년 이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본격적으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이제 43만 명. 그러니까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 43만 명은 정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총동원한 거죠. 그러니까 총동원령을 내려서 43만 명을 동원을 해가지고 국경 지역에 쭉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듬해인 1940년 이제 전격전에 의해서 프랑스가 함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독일군의 위력에 대해서 정말 충격을 받습니다. 독일군이 저런 식으로 밀어붙여서 육군 최강국이라고 하는 그 프랑스를 6주 만에 함락을 시켰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쭉 늘어서가지고 총 들고 맞서 싸워봐야 지킬 수 있느냐라는 논란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시에 이 전체 총사령관 역할을 하던 앙리 기장이라고 하는 장군이 혁명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완전히 교리를 바꾸는 거예요. 일단은 국경 방어를 포기한다. 즉 독일군이 침공을 하게 되면 한 치의 땅도 내주지 않겠다. 이런 것은 다 헛소리다. 포기. 그거를 우리가 국경에서 막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평지에서 싸운다. 스위스도 이제 평지들이 곳곳에 있으니까요.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모든 무기를 갖춰들고 잘 갖춰진 요새로 들어간다. 그러려고 하면 이제 알프스 산악 지역의 요새 그리고 물자 비축 이런 것을 해서 끝까지 저항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독일이 이제 이탈리아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연결 통로에 있는 모든 터널, 교량 이런 것을 다 폭파시킨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스위스를 점령해봐야 얻을 것이 없도록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저항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국가 방위 전략을 이제 내세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스위스 내륙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잘 은폐돼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벙커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 국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 가지고 사실 스위스가 뭐 독일군과 맞서 싸울 수는 없는 거죠.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가 스위스를 점령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독일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침공 계획도 이제 여러 번 세웠습니다만 써먹을 때가 있어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굳이 침공을 하진 않았던 거죠. 그 써먹을 때라는 것은 스위스라는 나라가 영세 중립국이기 때문에 이 전쟁 상황에서도 다른 국가와 교역을 할 수 있는, 즉 독일을 대리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국가이기 때문에 내버려뒀던 거죠. 1차 세계대전 때도 스위스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참호전을 치르다가 필요한 것은 뭐냐? 상대방을 저격하기 위한 저격수가 쓸 이 스코프가 필요해요. 그런데 당시에 영국의 광학 기술로는 이것을 조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 스코프는 넘쳐나지만 물 차고 비 오고 할 때 필요한,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판초 우위 같은 그 방수 성능이 좋은 뭔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고무가 코팅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독일은 고무를 당시에 조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물자들을 스위스를 통해서 서로가 맞바꿉니다. 전선에선 싸우고 더 잘 싸우기 위해서 서로가 필요한 물자를 뒤에서 맞바꾼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스위스는 필요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굳이 침공을 안 한 거죠. 스위스도 이러한 독일의 의향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몰래 살짝 독일이 원하는 것을 해줬죠. 대신 절대 독일의 마르크를 받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럼 뭐 어떻게 했냐? 금입니다. 그래서 독일로부터 금을 받고 이 금을 대가로 독일이 필요한 것들을 사다 준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스위스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무기 중에서 독일이 요구하는 것은 또 직접적으로 공급을 해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중립이 맞냐라는 논란, 그리고 이제 그 유태인과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재산들이 이제 스위스로 갔다가 결국 주인은 죽는, 그러고 나면 이제 이 재산을 반환해야 되는데 스위스가 꿀꺽한 이제 이런 일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자 이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만 당연히 이제 냉전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냉전은 더더욱이나 이제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나토에 가입할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잘못하면 정말 핵무기 이런 데 맞으면 한 방에 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1961년에 이제 육군 체제 아르미라고 하는 이제 60일이라고 부르는 이 체제를 통해서 이제 군사 전략을 이제 바꿉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동원과 더 많은 준비를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동원 병력을 60만 명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부 다 무조건 현역병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부 전문 현역병이 있고요. 근무하는 직업군인들이 있고 상당수의 이제 편제상 돼 있고 유사시 동원되는 군인들 합해서 60만 몇 명의 편제를 유지한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제 GDP의 3%를 이제 국방비에 투입을 하면서 뭘 했냐? 전 국토에 요새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이 이제 예전에 1970년대 4대 군사 노선에 따라서 이런 거 많이 했죠. 스위스도 전 국토의 요새화를 통해서 뭐 단순한 벙커뿐만 아니고 지하 기지, 뭐 저장고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이제 많은 노력들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 스위스 같은 경우는 지형이 험난하기 때문에 많은 교량, 터널 이런 것들이 연속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량과 터널에 폭파용 이제 폭약을 이제 매설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폭파용 이제 이 폭약을 가지고 유사시에 바로 터뜨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뭐 자살 특공대 같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이제 군대를 운영을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냉전이 이제 점점 이제 데탕트 무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1989년이 되자 당시에 스위스에서 이제 병역을 거부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좀 문제아들라고 이제 간주되던 친구들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군복무 의무화를 폐지하는 이러한 이제 국민투표를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투표 조건을 맞춰서 해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투표를 했죠.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군복무 의무화를 폐지하자라는 거에 대해서 전체 국민의 35%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65%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거부가 된 거죠. 하지만 당시 스위스 사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적으로 내부적으로 봤을 때 그냥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강력한 동원 체제 편성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고 불만이 있는 것을 알았는데, 사회 국민의 전체 3분의 1이 이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1년 냉전이 종식이 되면서 당연히 이제 이럴 필요가 없잖냐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왔고, 그래서 95년도에 다시 40만으로 이제 감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가 들어오니까 이제 전쟁 안 할 거는 명확하지 않냐. 그래서 2013년도에 징병제도 다시 폐지하자라는 투표가 있었습니다만 27%의 찬성을 얻는 거에 그쳐가지고 결국 이제 부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평화가 이제 이어지는 이제 이런 와중에 2022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죠. 그래서 2023년에 여러 가지로 이제 단순히 머리수를 많이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현대전, 드론 뭐 이런 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작지만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체 병력 규모를 22만 명 정도로 이제 조정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총동원 됐을 때까지죠. 그리고 이제 복무 연령을 30세 미만으로 낮추는 이제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훈련 체제도 이제 정비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차례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 그리고 군 편제와 관련된 방향을 전환을 이제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그 동안에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방위비 쓸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진짜 오래됐던 우리나라도 쓰던 이제 F5 프리덤 파이터 이 전투기를 꽤나 오래 쓰던 나라였는데 원래 이제 진행하고 있던 F-35 도입을 더욱더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방공 체계 뭐 미사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드론과 관련돼 있는 역량을 증강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32년까지 GDP의 1%로 방위비를 증가시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이 이제 2%와 비교해 보면 뭐 적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립국인 스위스로서는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돈이라는 것은 항상 어렵죠. 그래서 방위비를 늘려야 되는데 그럼 무슨 돈으로 할 거냐라는 이제 논란이 지금까지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거 세금 올려야지 이게 제일 편해. 그래서 부가세를 올리는 방안이 일단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이거를 이제 거부하고 그러지 말고 다른 분야에서 조금씩 깎어. 그래가지고 맞추는 게 낫지. 지금도 이제 세금이 많은 편인데 더 내는 건 어렵다라는 노선이 갈등을 빚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스위스 그러면은 이제 규칙을 잘 지키고 원리 원칙을 잘 따지는 그러니까 군복무 같은 경우도 상당히 FM으로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한 것을 쫓게 되는 거죠. 아까 이제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훈련소를 나온 다음에 매년 이제 19일씩 이제 복무를 해서 이제 일정 기간에 채우면 군 복무가 끝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20일씩 몇 번씩 하는 게 이제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험한 데서 굴러야 되는 것도 이제 귀찮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기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맞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를 찾는 사람들한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공익근무 같은 사회복무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로 따지면은 이제 군 체제, 동원 체제로 이제 쭉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때마다 호출이 오면 가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나는 이제 사회복무로 갈 거예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군복무, 군 동원 체제에서 빠지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라고 하면 스위스는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를 가는 것보다 사회복무가 당연히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역대 최대인 7,200명이 원래 군 복무 중에 조기 이탈을 해서 다 마치기 전에 나는 사회복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퇴를 한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한 6만 명 정도가 이런 식으로 조기 이탈을 한 게 이제 스위스 국방부의 머리를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무는 얼마나 하면 되느냐라고 하면 이것도 우리랑 비슷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처음에 전문연구요원이라든지 산업기능요원 이런 이제 그 병역 특례와 관련된 것이 만들어졌을 때 일단 현역병의 2배, 1.5배 이런 기준을 적용한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 이제 사회복무, 대체 복무와 관련돼서는 이런 기준이 적용되는데 스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 복무의 1.5배 해서 대략 370일 정도를 이제 복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370이라는 것을 이제 몰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군도 이거를 1년에 19일씩 하는데 당연히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26일씩 이제 근무를 하는 것도 26일이면 이제 근무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뭐 한 달이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씩 근무하는 것으로 이제 가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학이라든지 이런 기간을 이용해서 사회복무를 통해서 내가 이제 군 복무를 대체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복무 과정에서 이탈을 하는 게 이제 스위스 이제 국방부의 고민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스위스 국방부는 이제 올해 6월 달에 연간 사회복무 편입 인원 상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상한을 4,000명으로 축소를 하는 거예요. 거의 반토막을 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무 인원이 줄면 결국 끝까지 군 복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스위스 국민들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그동안에는 좀 참고 뭐 내가 몸이 좀 안 좋아도 짧게 군대를 갔다 오고 사회복무로 넘어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난 아예 처음부터 군대를 안 가는 쪽으로, 즉 신체 검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아프다, 뭐 정신이 이상하다, 피곤하다 이런 거를 호소하는 비중이 늘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가 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스위스라는 나라는 우리한테는 과거에 예비군, 민방위 그리고 모든 전 국민이 이제 위기에 대응하는 태세로서 아주 유명했었죠. 그런데 막상 실상을 들여다보니까 주로 이제 동원 체제에 입각한 이제 그러한 군대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코로나 때라든지 이럴 때 동원을 해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한 85%가 이제 원래 법에서 정한 12시간 이내에 응소하고 다 입소하는 이제 이러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어쨌든 잘 통제되고 관리되어 있는 그러한 군대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자관 이 스위스라는 나라들은 들여다보면 여러 가지로 재밌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재밌고 특이한 나라 점점 좀 그동안에 좀 소홀했던 것 같은데 앞으로 더 많이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오늘 스위스와 관련된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